사단에서 1등만 하면 휴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란게. 너는 여기 자대에서 편히 앉아서 나가 잘 되기만을 빌고 있으란 말이여. 알아듣겠냐, 이 쫌생이 같은 놈아? 혹 김일병 아니 영환이 아닌가? 박판재? 야, 이거 얼마만이냐?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영환 작가의 작품 신풍구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풍구금 김영환. 누군가 앞을 가로막아서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또 막았다. 영환은 고개를 들고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몸집이 큰 사람이 입을 열었다. 혹 김일병 아니 영환이 아닌가? 박판재? 야, 이거 얼마만이냐? 영환은 비로소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30년 전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입대 동기인 박판재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길가에 있는 찻집으로 들어갔다. 영환은 군대에서 판재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재미있는 일화가 많았다. 지금은 재밌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일방적으로 당한 꼴이라 몹시 고통스러웠었다. 영예로 중대장 심부름을 다녀온 영환이 식당으로 갔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이 남았을까 하는 미련 때문에 치사반을 기웃거렸다. 그러나 찬밥 한 덩이도 남지 않았다는 취사반장의 말에 명치가 더 쓰렸다. 밖에 나갔으면 짜장이라도 하나 빨고 올 일이지. 쫄쫄 굶고 기어들어오마 후쩍했다는 기가 이놈아. 취사반장에게 욕만 얻어먹고 돌아서는데 근처에서 제조 작업을 하던 박반재 일병이 말했다. PX가 빵이라도 사 먹으라. 판재는 안 됐다는 듯 혀를 찼다. 매점으로 간 영화는 빵보다는 그래도 국물 있는 라면이 든든할 것 같아서 라면을 들고 취사반으로 들어갔다. 야, 임마 후딱 끓여 먹고 꺼져. 선임 와서 보면 족뱅이 친데이. 취사반 고참 윤상병이 뻘겋게 녹슨 브루스타와 그 이름이 새까맣게 엉겨붙은 한 고를 내주며 재촉했다. 라면이 신나게 끓는가 싶었는데 불이 숨어버리듯 슬며시 꺼져버렸다. 가스가 떨어진 것이다. 라면이 미처 풀어지지도 않았으나 허기를 메우기는 이것저것 가릴 게 없었다. 그때 판재가 취사반 문을 밀고 들어섰다. 밖에 나간 놈이 짜장이라도 한 그릇 먹지 않고 뭔 짓을 하다 왔다냐? 영화는 대꾸할 틈도 없이 뜨거운 항구에 코를 박고 라면을 시켰다. 야, 저쪽에 김치 있으니 갖다 묵어. 취사반 고참말이 고마웠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배려해 준 것도 고마운데 김치까지 먹으라니 황송할 뿐이었다. 됐습니다. 염치 없는 노릇이라 사양하고 급한 김에 면발을 길게 건져 올렸다.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판재가 한 곳 뚜껑 가득 김치를 담아왔다. 점심 먹었지? 영화는 하나만 한 소리를 판재에게 물었다. 그럼 진작 먹었지. 어서 먹어라. 판재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국물이라도 좀 마실래? 영화는 인사치레를 잊지 않았다. 여저 끼니를 못 되었으니 얼마나 시장하겠냐. 어서 먹어. 꿀꺽 침을 삼킨 판재가 시침을 떼고 말했다. 그러지 말고 국물이라도 좀 마시라니까. 영환이 뜨거운 라면을 입바람으로 식히며 판재의 눈치를 살폈다. 그럼 국물이나 좀 마실까? 판재가 슬며시 다가서 항구에 젓가락을 넣었다. 국물만 먹겠다던 판재는 바닥에 깔린 면발을 젓가락으로 다 건져 올렸다. 동시에 라면이 모두 판재 입으로 직행하고 항구에는 멀건 국물만 남았다. 점심을 먹은 판재였지만 야들한 면발을 빨아들이는데 스스로 제동을 걸지 못했다. 어이가 없는 건 영환이 아니라 면발을 단숨에 빨아들인 판재였다. 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국물 좀 마시려더니 라면을 몽땅 처먹으면 어떡해. 화가 치민 영환이 멀건 국물만 남은 항고에 서운한 눈길을 보내며 짜증을 냈다. 너 치사하게 라면 몇 가닥 가지고 그러기냐? 우리의 우정이 겨우 라면 한 젓가락만도 못하냐? 이 더럽고 치사한 놈아. 판재가 우정 어쩌고 하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영화는 그렇게 화가 치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라고? 남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는 게 우정이고 전우애냐? 영화는 결코 지지 않았다. 이 새끼들이 후딱 처먹고 꺼지라니까 웬 지랄이야 지랄이. 취사반 저쪽에서 저녁 준비에 바쁜 윤상병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국물만 남은 항고를 힘껏 걷어찼다. 쉴 때도 자꾸 먹으래서 겨우 딱 한 가닥 건져 먹었더니 생 지랄이네요 치사하게. 뭐? 생지랄? 너 말 다 했냐? 영화는 판재의 멱살에 매달렸다. 판재도 지지 않고 배를 내밀었다. 국물만 마시랬지 누가 건더기를 건져 먹으랬냐 이 새끼야?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쓴 영환이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깟 라면 하나 사다 주면 될 것 아니 이 치사놈아. 저런 걸 동기랍시고 전회를 말한 내가 바보지 바보야. 문을 박차고 나가는 판재에게 지지 않고 영환도 소리쳤다. 동기 좋아하네. 내 놈이 동기생이라는 게 창피하다 창피해. 그날의 앙금이 채 풀리기도 전 판재는 조용히 영환을 탄약고디로 이끌었다. 김일병,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줘야 했을 것 같다. 영환은 판재의 부탁이 궁금했다. 아니, 판재가 또 무슨 잔머리를 굴리는지 겁이 났다. 내일 모레면 웅변대가 있다는 거 너도 알지? 경계의 눈초리로 판재를 바라보던 영환도 그건 이미 알고 있었다. 3일 후 연대에서 열리는 웅변대회는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였다. 판재가 중학교 때부터 웅변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통일 역군의 사명이라는 웅변 원고를 영환이 써주었다. 그걸 가지고 연습한 판재는 4개 중대가 모인 대대에서 1등을 했다. 그래서 연대로 뽑혀가게 되었는데 연대에서 잘하면 4단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1등을 하면 곧장 6번으로 간다는 것이다. 판재는 굳이 6번까지는 그만두고 4단까지만 올라가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보름간의 특별 포상휴가를 갈 수 있는 특전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판재의 꿈은 큰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었다. 오직 보름간의 특별 포상휴가가 최종 목표였다. 웅변대의 날이 가까워지니까 조금은 떨린다잉. 하지만 내가 웅변 원고를 원칸 잘 써줘서 문제 없단께. 아니 4단까지 올라가서 꼭 1등을 해야 쓰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보름짜리 휴가증을 받게 되면 그 반을 쫙 찢어서 너 7일 나 7일 아니다. 4단까지 올라가면 인사과 언놈의 가랑이를 틀어잡고서라도 멋지게 원고를 써준 너 열흘 나 열흘씩 가는 증을 만들어 올 텐께 두고 보더라고. 판재는 영원의 윗주머니에서 불쑥 나온 화랑담배를 제거처럼 빼물고 불까지 요구했다. 야 꿈깨. 다음 달이면 정기휴가를 갈 판인데 뭔 뚱딴지 같은 개나발이냐. 영환도 솜사탕처럼 달콤한 판재의 말이 귀에 쏠깃했으나 현실성이 희박한 말을 더는 듣기 싫었다. 4단에서 1등만 하면 휴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란게. 너는 여기 자대에서 편히 앉아서 나가 잘되기만을 빌고 있으란 말이여. 알아듣겠냐 이 쫌생이 같은 놈아. 야 그만 좀 웃겨라. 누구 맘대로 보름짜리 휴가증을 2장으로 쪼개준다던. 아따 이 싸가지 없는 놈 좀 보소. 하늘이 두 쪽 나도 증 2장을 물고 올 텐께 두고 보란 말이여. 하긴 빈말이라도 고맙다. 영화는 대놓고 비웃었다. 고맙긴 우리가 어떤 사이냐. 우리 중학이 중대에서 하나뿐인 동기 아니냐. 그니까 내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 누가 너 같은 좀생이를 감싸주겠냐. 안 그러냐? 판재는 저보다 작은 영환을 힘껏 끌어안고 뺨을 비벼대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야 왜 이래? 너 혹시 호모하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넌 다정한 전우애를 꼭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냐?
대관절 부탁이란 게 뭔데? 판재의 품에서 겨우 빠져나온 영환이 물었다. 별거 아니여. 암튼 내가 이번에 연대에서 1등을 먹고 사단에 올라가면 너와 같이 휴가를 나가서 원고 써준 기념으로 박가만 연필 하나. 박가만 연필? 판재의 말을 믿지는 않지만 영화는 평소 갖고 싶었던 만년필이라 귀가 쏠깃했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원고를 얼마나 잘 썼는데. 어제 대대에서 연습하는데 대대장님이 그러시더라. 원고 정말 기똥차다고. 이번엔 우리 대대가 틀림없이 1등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더란께. 사단에서 1등을 못해도 대대장명으로 포상휴가를 꼭 보내준다고 했단 말이여. 그때 얼떨결에 네 말은 못했지만 연대로 갔을 때 연대장님이 물으면 장차 톨스토이나 섹스피어 같은 대문호가 될 사람이 쓴 원고라고 말할란께. 그리 할란 말이여. 그게 누구냐고 물으면 김영환 일병이라고 바로 이름을 댈 것이요. 웅변은 내가 최고지만 원고는 네가 기똥차게 썼으니께 휴가도 너랑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닌가 배. 두고 봐.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장을. 암튼 그렇게 되면 박하가 문제겠냐? 시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그뿐이냐. 눈 크고 입 크고 그것도 말캉하니 큰 머리 긴 깔치도 하나. 판재는 줬다는 건 다 주워댔다. 그리고도 뭐가 부족한지 붉은진 주먹에서 새끼손가락을 쭉 펴보이며 눈웃음을 쳤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니. 이 새낀 내 돈 잘 나가다 조지고 자빠졌네. 너 그럼 내가 꼴등하고 어깨가 촥 쳐져서 와 있을거냐? 난 너 같은 좀생언니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여. 안 될 때 안 될 망정 꿈과 야망은 거의 안 쓰겄냐? 꿈과 야망이 크다고 온놈이 세금 더 내라던. 내 꿈이 하도 야무지다 보니 실망이 클까봐 그려. 1등 못함 네가 초장에 초를 쳐서 재수 못 묻었다고 할란께. 그리 알고 책임져. 은근히 협박조로 나오는 판재에게 영환이 말했다. 도대체 부탁이라는 게 뭐냐고. 내가 1등을 하려면 꼭 들어줘야 했을 거단께. 말하라니까. 뭔데? 영환은 처음부터 뜸을 들이는 판재가 수상쩍었다. 너 이 시계 나 좀 줘야 했을겠다. 판재는 슬쩍 영환의 손목을 끌어올렸다. 시계 너도 있잖아. 영환이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 건 초점이 없잖아. 단거리 선수도 아닌데 초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영환은 판재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너 참 소식이 깡통이구나. 웅변도 100m 경기처럼 타임이 중요하다고. 웅변이 뭔지 넌 몰라서 그런데 웅변 시간이 8분에서 단 몇 초만 넘겨도 애누리 없이 감점이란 말이오. 어제도 대대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데 30초를 오버하니까 인사계가 눈가를 까디집고 생지랄 하더란께. 그렇다고 애써서 써준 원고를 싹둑 잘라먹을 수도 없고 아기가 딱딱 맞게 쓴 내용을 시간 때문에 줄이다 보면 결국 연기력이 엉성해질 뿐 아니라 내용도 어색하지 않겠어. 연대에서 연습할 때 타임을 딱 맞추려면 네 시계가 꼭 필요하단께. 이렇게 해서 영화는 누나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시계를 판재에게 풀어주었는데 그날 부식차를 얻어 타고 연대로 나간 후로 판재는 다시는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다. 후에 들은 말로는 판재가 연대로 가면서 갖고 간 물건이 영환이 시계뿐이 아니었다. 소대장을 비롯한 인사계의 시계는 물론 중대장의 경료금과 내무반장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에게 돈과 현금이 될 물건을 알뜰하게 쓸어갔다. 우리가 만난 지가 언제야? 30년 넘었지? 판재는 찻집에 들어가서도 영환의 손을 놓지 않고 구겨진 세월을 펴나갔다. 그럼 70년 되었으니까. 영환도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영환은 판재의 타령 이유가 궁금했으나 만나자마자 그걸 바로 물을 수가 없었다. 보다시피 그냥저냥 잘 지낸데만 자넨 어째 건강이 안 좋은가? 황달 걸린 것처럼 혈색이 누리끼리여이. 판재는 영환의 얼굴을 요리조리 살피며 물었다. 영환은
지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않았다. 의사로부터 간이 상당히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며칠 후 다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 아이의 예약일자를 받았으나 모처럼 만난 친구에게 그런 것까지 밝히기는 싫어 화제를 돌렸다. 어디서 살지? 나야 태저런 곳에서 사네만. 자넨? 서울에서 살지. 자넨 고향에서 뭐해? 무사분주라. 놀면서도 바쁜 몸인데 자넨 뭘 하시는가? 작년까지 엑스공사에 다니다가 몸도 불편해서 그냥 명퇴. 아니 결국 쫓겨났지 뭐. 쫓겨나다니. 무슨 일을 해도 똑수레나게 할 자네가 왜 쫓겨났단가? 늙었으니까. 늙다니 한참 일할 나이인데. 가만히 있자. X공사라면 사장이 피 아닌가? 맞아. 그 양반이 그러고 보니까 자네 고향 출신이지 아마? 고향 출신이 아니라 바로 내 중학교 3년 후배세. 자네처럼 땅땅한 그 친구 며칠 전 재경 향후회 때도 만나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는데 하하 내 말이라면 붕어리라도 까줄 놈이지. 영화는 그의 여뻥을 짐작하는 터라 묵묵히 듣기만 했다. 거기서 뭘 하셨는가? 홍보부에서 만년 과장이었어. 영화는 승진을 못하고 결국 과장에서 밀려난 자신이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했다. 자네와 딱 맞는 좋은 부서구만. 좋긴. 지금이라도 한번 손을 써보면 어떨까? 비사장은 내 말이라면 껌뻑하는 놈인데. 판재는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명함 한 뭉치를 꺼냈다. 그제야 생각난 듯 자기 명함 한 장을 영환에게 주었다. 판재 명함에 적힌 그의 직함은 대충 이랬다. 농촌환경 개선 추진위원회 홍보위원장, 환경미화원 지원대책위 수석 부위원장, 농촌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생명나누기 운동본부 홍보이사, 우리소리 보전회 총무간사, 제3의학 개발단 민간요법 연구위원. 이건 명함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그의 너저분한 이력을 고스란히 까발리는 광고지였다. 거창하에 영화는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남들 보기엔 화려하지만 빨장 개털이야. 실속이 없단께. 명의직이니깐 주로 돈을 꼬라박는 자리지. 그렇다. 그의 말대로 이건 전혀 쓸모없는 개털이었다. 나쁘게 말하면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사기치기에 딱 알맞은 명함이었다. 집에 두고 왔나? 그 친구 명함이 안 보이네. 판재는 손에 쥐고 있던 꼬질꼬질한 명함을 화투처럼 뒤적이다. 그만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이,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가서 한 잔 꼭 새그려. 판재는 뭔가 가지고 온 물건을 들고 먼저 일어섰다. 그것도 좋지만 내가 원체 술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간단하게 식사나 함세. 영화는 간이 몹시 나빠졌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언짢은 기분에 아직 점심을 굶은 터라 빈속의 술은 아예 피하고 싶었다.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한 잔 푸면서 회포를 풀자고.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텐께. 뒤따라 일어선 영환이 잽싸게 판재를 맞고 차값을 계산했다. 아따, 이 사람 예나 지금이나 동작 하나는 여전하군. 판재가 주머니에 찔렀던 손을 빼고 영환을 돌아보며 껄껄댔다. 그래, 잔돈은 자네가 써서 술값은 내가 낼 텐께. 찻집에서 나온 판재가 택시를 세우고 영환을 밀어넣었다. 가야? 가야가 어딥니까? 기사가 룸밀러로 뒤를 살피며 물었다. 기사 양반, 택시 얼마나 몰았소? 판재가 어리둥절한 기사에게 추궁하듯 물었다. 20년 다 됩니다만. 기사는 불순한 판재의 태도가 불쾌한 듯 꼬릿말을 흐렸다. 나 같은 촌놈도 아는 술집을 20년 택시를 끈 기사가 모른 데서야 말이 되나.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얼른 떠오르지 않아 여쭙는 거 아닙니까요? 가야는 서울에 사는 영환도 잘 모르는 곳이었다. 암만 말고 쭉 가다가 좌회전해서 곧장 올라가면 성북동 나오지 않소. 거기서 우회전 2번 하면 바로 가야라는 술집이니까 그리 쭉 내뻗으시오.
판재는 거기가 단골인 듯 길을 훤히 꿰고 있었다. 택시기사라고 떫은 소를 어찌 다 한다요. 기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친구가 길을 아는 모양이니 한번 가봅시다. 영화는 잘못 말하다간 싸움이 될 것 같아 반대편에서 운전기사를 달랬다. 말씨를 들어본 게 기사 고향도 저 아래역 같은데 어디다 안 가? 간병인데 어째 그러시쇼? 웜에 반가운 거. 나 오늘도 고향 사람 만나서 택시비 벌었구만. 난 그 옆 동네 나지요. 판자는 택시가 신호등에 걸린 사이를 틈타 기사의 팔을 덥석 잡아 끌었다. 반갑습니다요. 다정하게 악수를 나눈 택시기사의 말씨가 금방 부드러워졌다. 반갑다마다. 한평 어디,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가? 아직 어립니다요. 글쎄, 언뜻 보기에도 한참 어려 보이는만. 거기에 부근수로 있는 김아무개가 내 중학교 동기동창인데 알랑가 모르겠구만이라. 글쎄요. 어려서 일찍 서울로 와버려서. 영원아, 난 서울에 오면 이래서 재미지단께. 판재가 새삼스럽게 기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암튼 고향 동생을 만나서 반갑네 반가워. 택시기사가 여기저기를 돌아보니 판재도 방향 감각을 잃었는지 몇 군데 골목을 드나들다가 그만 택시를 세웠다. 영환이 내리면서 잽싸게 요금을 내밀자 판재는 팔을 휘저으며 가로막았다. 이게 무슨 짓이오? 고향 후배차를 잠깐 얻어 타는데 요금은 무슨? 영환은 판재의 팔을 밀치고 10,000원짜리를 차 안으로 던졌다. 차에서 내린 곳은 아직 해걸음인데도 여기저기에 내걸린 술집 간판의 네온사인이 밍밍하게 밝혀지기 시작했다. 어이, 단골집이 아니면 어때? 아무데서나 간단히 한잔 하자고. 한참 두리번거려도 단골집을 찾지 못해 아쉬워하는 판재를 영환이 달랬다. 간단히?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가 오랜만에 만나서 아무데서나 소주를 빨 수 있는가? 그럴 순 없지. 영환이 판재에게 끌려간 곳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종업원이 정중하게 손님을 맞는 술집이었다. 짐작하건대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들이나 드나드는 집 같았다. 판재는 이런 곳에 익숙한 사람처럼 어깨를 딱 펴고 으스대면서 앞장섰다. 판재가 나비 넥타이를 맨 종업원에게 명함과 함께 10,000원짜리 2장을 얹어주며 말했다. 난 보시다시피 촌놈인데 이런 뻑적지근한 집은 처음이요. 그러니 주인 마담을 한번 만나 인사나 좀 나누자고 여봐.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신데요. 종업원이 슬쩍 판재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말했다. 사장이 없으면 지배인이라도 있을 거 아닌가? 판재가 큰 눈을 부릅뜨자 종업원이 금방 머리를 숙이고 허리까지 깊이 꺾었다. 예,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종업원이 사라진 뒤 판재가 영원에게 눈을 꿈쩍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이 나이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쓰겄나? 자, 어서 앉으라고. 노송이 그려진 한국과 병풍이 실내의 한 면을 다 가린 쪽으로 판재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런 술집이 익숙하지 않은 영화는 낯선 자리에 선뜻 앉기가 불편했던지 잠시 실내를 두리번거리며 서성거렸다. 저놈 마냥 왜 그런디야? 어서 앉으라고. 판재가 두리번거리는 영환에게 재촉했다. 이윽고 분홍색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들어와 사뿐히 앉기 전에 붉은 입술을 들썩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어따, 내 평생 처음 보는 미인이로세.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어르신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혜란이라고 합니다. 뭐? 혜란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아니, 나를 군에서 탈영하게 만든 그 얘기가 바로 혜란이었는데 어째 또 자네가 내 맘을 요렇게럼 아프게 흔든다냐? 어이 혜란이, 이쪽으로 좀 와보소. 판재가 혜란이를 덥석 끌어안았다. 아이 사장님도 급하시긴. 혜란이가 허리에 감긴 판재의 팔을 살짝 풀며 눈을 흘겼다. 처음 오신 어른들의 취향을 몰라서 어떻게 모셔야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모셔? 이 집 방식대로 하면 되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서운찮게 말이오.
암튼 성의껏 내봐. 술은 뭘로 준비할까요? 시바스리가 어때 김 사장? 판재가 갑자기 영원의 호칭을 바꿔 부르며 형식적으로 의중을 물었다. 글쎄. 영원이 어정쩡한 대답에 판재가 다시 말했다. 기왕이면 발렌타인을 가는 게 어때 김 사장? 그건 꽤나 비쌀 텐데. 비싸봐야 몇 분 하겠어. 기왕 마시는 거 입에 맞는 걸로 하자고. 아니야, 시바스리갈도 과분해. 게다가 나는 술도 많이 못해. 맞아. 옛날 박통도 시바스리갈로 마지막을 장식했잖아. 혜란이가 나간 지 10여 분 만에 이걸 어떻게 다 먹을까 걱정될 만큼 무거운 상이 또 다른 아가씨와 함께 들어왔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영환이 얼큰한 김에 입을 열었다. 자네, 그때 웅변한다고 나가서 어떻게 된 거야? 모르고 있었냐? 나야 모르지. 영환은 그가 타령한 것은 알지만 그 후로는 전혀 깜깜이었다. 판재가 웅변대에 참가한다고 연대로 나간 뒤 곧장 타령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전무했다. 그나마 중대에서 알게 된 것도 며칠 뒤였다. 연대나 사단에서 잘 지내며 1등을 해서 금이 환영하길 학수고대하던 중대로서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다. 당시의 중대 분위기는 완전히 초상집이었다. 형식적이지만 급한 대로 중대에서 인사기를 맡고 있는 강상사와 그쪽 지리에 빠삭하다는 소대 선임하사가 판재의 고향으로 급파되었다. 판재가 처음 전입할 때 신상 명세서에 밝힌 주소대로 찾아갔으나 그런 번지수는 애초부터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입버릇처럼 늘 자랑하던 제2대학교 법대에 다니며 고시 공부했다는 것도 말짱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2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중퇴했다는 것이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입대 전 그가 살았다는 집도 제2대학교 후문의 담장 끝에 루핑을 덮은 무허가 판잣집이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찾아간 집에서 만난 판재의 부모는 이미 버린 자식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군대에 가면 혹 사람이 돼서 나올까 싶었는데 타령했다는 말에 한숨만 길게 내뿜으며 한다는 말이. 난 모르겠어. 어쨌든 나라에 바친 놈이니 군대에서 잡아다가 주리를 틀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시시오. 이 말을 들은 중대장은 한참 동안 숯에 씹은 얼굴로 군인만 쩝쩝 다셨다. 일선주의자인 중대장은 막연하지만 판재가 무한한 얼굴로 넉살 좋게 해벌쭉 웃으며 충성이라는 부대구호를 외치고 귀대할 것 같은 희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던 타령보고서에 결국 중대장은 부하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심정으로 서명했다는 것이었다. 말도 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지가 벌벌 떨린다. 어우. 판재는 술을 입에 털어놓고 푸르르 진저리를 쳤다. 술잔을 들어 입술만 적신 영환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판재를 응시했다. 내가 연대에서 1등한 것도 자네는 모르나? 영환은 금시초문이었다. 3개 대대에서 모인 애들과 연대 직할 때까지 모인 8명의 연사가 아주 불꽃 튀는 경합을 벌였지. 거기서 내가 단연 두각을 나타냈지. 1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4단까지 거침없이 승승장구했지 뭐야. 거기서 또 1등을 했단 말씨. 야, 지금 생각해도 자네의 웅변홍고는 진짜 훌륭했다고. 그걸 가지고 내 우렁찬 목소리로 사자오를 토하면 만장한 정중이 울고불고 다 뒤집어졌다니까. 그런 훌륭한 글재주를 생각하면 자넨 지금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거나 아니면 소월 같은 시인이 돼서 대학 교수쯤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었는데 말이야. 얘 기사람, 그게 무슨 재주라고. 아니야, 난 자네 앞이라고 사탕말리만 한 게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암튼 내가 1등을 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 6분에서 어마무시한 참모총장, 아니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될 거였다고. 헌데 엑스연대에서 온 하사놈이 2등을 하고 깔짝거리단 말씨. 판재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을 더듬었다. 내가 6번으로 가기 직전에 2등을 먹은 놈이 저녁에 나를 으슥한 곳으로 끌더란 말이오. 거기서 한다는 말이 1등을 양보하라는 거라. 뭐? 양보?
제가 1등을 먹어야 쓰겠다는 거라. 정말 웃기는 놈 아니야? 그놈 말로는 마지막 찰나에 실수를 하든지 기권하라고 눈을 부라리는 거야. 정말 웃기는 놈이네. 웃기다 마다요. 내가 어덕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나도 나지만 원고 써준 너에 대한 모독이라 이거야 내 말은. 판재가 단숨에 비운 술잔을 영환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내가 고의로 넘어지면 제가 1등을 하겠다고 계속 겁을 주는 거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걸 내버려뒀어? 영환이 술잔에 반 남은 술을 단숨에 비운 뒤 판재에게 넘겼다. 내가 누구냐? 그 자리에서 확 받아버렸지. 당장 쭉 뻗어버린 놈이 면상을 워커발로 확 문질러 죽사발을 만들었지 뭐. 그리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마침 고양성이 위병소에 있길래 상록상갑을 찔러줬지. 그리곤 행사 테이블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러 간다고 나가서 그닥 주랭랑 쳤지. 판재는 지금도 분이 안 풀리듯 붉은진 주먹을 허공에 힘껏 휘둘렀다. 모처럼 몸 한번 확실히 풀었군. 입에 개거품을 불고 떠드는 판재의 무용담에 영혼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말하면 뭐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단께. 술잔을 비운 판재가 누가 따라줄 겨를도 없이 자작을 서슴지 않았다. 야, 그 얘긴 그만하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끼쳐서 술맛 제친다 야. 그래, 그만하고 술이나 들어. 헌데 자넨 왜 술 안 마시고 나만 주는겨? 오랜만에 자네 먹이려고 여기까지 왔구만. 난 간이 안 좋아. 오늘도 병원에서 의사가 술은 독이라고 얼마나 겁을 주던지. 영환이 술을 피하는 일이 마치 죄를 짓는 듯해서 본의 아니게 병세를 실토했다. 간 상태가 어떤데 그렇게 엄살이요? 엄살이 아니고 심각해. 영환이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간 이식을 하면 될 거 아니오. 의술이 좋은데 뭘 걱정해. 이식이란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걱정 말고 술 들어. 그러게 심각해지면 내가 한쪽 대줄게. 판재가 먹던 떡을 나눠주듯 쉽게 말했다. 말만이라도 고맙네. 자네와 내가 어떤 사이인가? 피를 나는 전우 아닌가? 자네 피가 A형이지? 그걸 어떻게 알지? 영화는 자신의 혈액형을 아는 판재가 놀라웠다.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 아닌가? 훈련소에서 신체검사할 때 자네와 혈액형이 같다는 걸 알았지. 야, 기억력 하나는 여전하군. 뭐 그 정도쯤이야. 자네도 기억날걸? 웅변하고 20장을 단 2시간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몽땅 외워버린 내 실력을. 그렇다. 영환도 기억한다. 그 당시 군인이면 당연히 외워야 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단시간에 외워버린 판재의 암기력을 모두 놀라워하는 동시에 부러워했다. 아그들아 뭐다냐. 술반에 술이라도 한 자락 갈았을 거다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판재가 곁에 앉은 아가씨에게 소리를 청했다. 그러나 마지못해 한 곡 뽑는 아가씨의 소리는 영원히 듣기에도 신통치 않았다. 술맛 떨어지게 왜 자꾸 시계를 본다냐. 판재에게 통박을 맞은 영화는 이제 그만 일어나고 싶었다. 10시가 가까운 시간에 술을 더 마시기가 어려웠다. 속이 울렁거리고 넘어올 것 같아 참기가 힘들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허들 말고 어서 아그들아. 저런께 술도 따르고 즐겁게 해드리란 말이오. 자네들이 맹숭맹숭하게 재미가 없으신갑다. 판재가 곁에 아가씨를 부추겼다. 아니야, 난 벌써부터 취했어. 오늘 자네를 만나서 오버한 거야. 오버라니, 겨우 몇 순배 들었다고 엄살이다냐. 아그들 뭐하냐. 어서 술 따르고 돼지 불 끄는 술이라도 한 곡 뽑으란께. 판재는 곁에 앉은 아가씨의 어딘가를 더듬으며 느끼하게 낄낄거렸다. 아이고 사장님 살살 좀. 우악스럽게 만지니까 아파 죽겠어요. 아가씨는 가슴에 낙지처럼 달라붙은 판재의 손을 송충이처럼 밀치며 눈을 흘겼다. 아따, 요거다 아직 단물이 덜 빠져서 비리구먼. 기짐은 떫은 물이 살짝 빠져서 빨강해 제맛인데 말이여. 아이야, 어서 한 곡 뽑으란 게 뭐더란다냐. 사장님도 참,
이렇게 맹숭맹숭한 분위기로 뭔 소리가 나온대요. 오라, 밴드나 장구가 있어야 쓰겄단 말이지. 하시면서 영환이 곁에 앉은 아가씨가 말했다. 허면 준비를 여야 안 쓰겄냐? 여그 북장구 다른 아구들 있으면 좀 불러라. 판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곁에 앉았던 아가씨가 잽싸게 밖으로 나갔다. 판재가 소변을 보러 간 사이에 아가씨들이 북과 검은고를 들고 왔다. 그때부터 영화는 은근히 걱정이 앞섰다. 이런 식으로 술판을 키우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길어질 것이 뻔했다. 왜 그렇게 오래 있었어? 한참 뒤에 들어온 판재에게 영환이 물었다. 전화 좀 쓰고 오니라고 늦었네. 판재가 들어오자 썰렁했던 분위기가 다시 흥청거렸다. 전화라면 여기도 있는데. 그건 나도 알지만 중요한 전화를 애들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 검은고와 북을 치는 아가씨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던 판재가 입을 열었다. 야들아, 그만 나가 놀아라. 그 솜씨 가지고는 어디 가서 찬밥덩이도 얻어먹기 힘들겠다. 어서 술이나 한 잔씩 들고 나가거라. 아가씨들 깐에는 열심히 목청을 돋웠는데 판재가 그만 찬물을 끼얹었다. 분위기는 영 거시기하다마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를 만난 기념으로 내가 한 자리 뽑아야 쓰겄다. 들을 만하면 안주를 좀 더 가져오니라. 잉? 슬며시 북제를 잡은 판재가 술 한 잔을 가볍게 들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때여 도련님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이라니.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판재의 소리 실력은 누가 들어도 수준 이상이었다. 그의 구성진 소리에 넋을 잃었던 영왕과 아가씨들이 계속 울어대는 전화벨을 듣고서야 제정신을 찾았다. 판재를 찾는 전화였다. 내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다냐. 참말로 귀신이구마잉. 판재가 너털웃음을 웃으며 수화기의 음성을 높였다. 자네들 나 미행한 것 아니지? 나 옛날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를 만나 술 한잔 얹게. 전화 끊어. 아, 알았단께 그러네. 판재가 억지로 전화를 끊고 다시 북채를 힘껏 휘둘렀다. 사랑은 나이가 두퉁실 좋을시고. 빙신들, 추임새도 딱딱 먹일 줄 모르는 것들에게 소리를 주자니 내 목이 헐겁구만이라. 판재는 북을 던지듯 밀어놓고 목에 술을 부었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다. 판재를 찾는 전화였다. 어쩌자고 성가시게 전화질이다냐. 전화를 끊은 판재가 기어코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할 때 영환도 따라 일어섰다. 무슨 소리야? 이제 분위기가 쪼까 살아나는만. 자넨 여기 이쁜한 거들하고 놀고 있어. 내가 후딱 다녀올란게. 넋 잡아서 1시간, 아니 30분이면 충분하게 기다려야. 함께 일어선 영환을 판재가 눌러앉히며 말했다. 오랜만에 왔더니 서울 친구들이 어찌 알고 내 끓은 얼굴 좀 보자는겨. 넋 잡아서 1시간이면 되니께 안주 부족하면 구매에 많은 걸로 더 시켜. 판재가 한사코 영환을 뿌리치며 나가면서 말했다. 아그들아, 저거 저보따리 좀 잘 챙겨두거라잉. 아까 들고 온 상자를 담보물처럼 두고 나간 판재는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영환은 그제야 판재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 진작 따라 나서지 못한 게 후회됐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볼모로 잡혔던 그는 자정이 훨씬 지나 종업원이 들고 온 계산서를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비상금을 털고도 술값이 모자라 수지품과 주민등록증까지 맡겨놓고 술집에서 겨우 풀려났다. 이튿날 영화는 술값을 가지고 가서 전날 맡긴 수지품과 신분증을 찾을 수 있었다.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술집을 나설 때 종업원이 영환을 불렀다. 이거 선생님 드리라고 하던데요. 아가씨가 내민 것은 어쩌녁에 판재가 두고 간 물건이었다. 이게 뭔데 나한테? 영환이 사양하자 아가씨가 말했다.
어제 선생님이 가신 뒤 그분이 바로 오셨어요. 그 사람이 왔었다고? 술값은? 선생님이 계산하셨다니까 두말하고 가시면서 이거라도 드리라더군요. 영화는 뭔지 모르지만 받은 그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다. 그게 뭐유? 영환이 들고 온 물건을 본 아내가 물었다. 궁금하면 풀어보구랴. 난 별거나 되는 줄 알았네. 아내가 상자에서 꺼낸 것은 어느 철공소에서 개업기념으로 준 타월 뭉치였다. 판재를 만난 후 영원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식도 종맥류가 터져 피를 토하며 구급자에 실려가길 여러 번 거듭했다.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고 최근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겨우 급한 불을 끈 상태에서 퇴원했다. 집에서 요양하면서 병원의 지시에 따라 간 이식할 때를 기다리는데 판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된 거야 그날? 갑자기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됐네. 미안하이. 그럼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영환이 무책임한 판재를 나무랐다. 글쎄 일이 우습게 되다니까 그러네. 헌데 자네 건강은 어떤가? 판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스럽게 물었다. 영환은 그날 자네가 무작정 술을 권한 탓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원망 비슷한 말은 차마 하지 않았다. 자네가 다니는 병원이 K대 부속병원이라고 했지? 응. 영환은 이쯤에서 전화를 끊고 싶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귀찮았다. 판재와 통화한 뒤 3일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식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해서 빨리 입원하라는 것이었다. 영환이 병원의 독촉을 받고 입원 준비를 할 때 달갑자는 판재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 나야 언제 떠날지 모르는 환자로 천명만 기다릴 뿐인데 자네가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는가? 자네 음성이 듣고 잡아서. 영환은 할 말이 없었다. 나도 내일쯤이면 서울 갈 걸세. 그래? 무슨 일이 있는가? 나날이 불안하고 초조한 영환은 입항국이 굳이 판재를 만날 필요가 없어서 심드렁하게 물었으나 그 역시 시원찮은 대답이 오히려 고마웠다. 만나면 뭔가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수술을 잘못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한 생각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불안했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영화는 보름 만에야 비로소 바깥바람을 쐴 수 있었다. 모처럼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왔더니 물 밖에서 헐떡이던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살았다는 확신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웠다. 바람에 나부끼다 결국 부러진 한쪽 가지 끝에서 작은 꽃망울을 터뜨린 풀잎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메마른 돌틈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잡초들의 신비함에 무한한 친근감과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시를 쓸 줄은 몰라도 아마 시인이 이런 강렬한 감정으로 시를 잉태하는 것이 아닐까? 잠시 병실 밖에 나간 것도 운동이라고 노곤한 몸이 침대에 눕자 바로 잠이 들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별거를 다 보겠네. 아내의 꽁을 내는 소리에 잠이 깬 영환이 아내의 불편한 안색을 살폈다. 당신 친구라는 사람 말이에요. 아내는 기분이 상한 듯 쓴 입맛을 다시며 투덜거렸다. 박판재라는 그 사람이 왔다가 갔어요. 영화는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빴다. 문병을 왔다길래 당신을 깨우려니까 굳이 깨우지 말라고 합디다. 판재가 어떻게 자신의 입원을 알고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잘된 일이었다. 그래도 한참 뒤에 물었다. 뭐라던가? 뭐라긴. 당신만 멀거니 보고 있다간 뭔가 잔뜩 휘갈겨 놓고 갑디다. 자,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시구랴. 판재가 써놓고 간 종이를 아내가 내밀었으나 영화는 보기가 싫어 아예 벽면으로 머리를 돌려버렸다.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작은 파리 한 마리가
크레졸 냄새에 취했는지 날개가 꺾인 것처럼 하얀 벽면을 힘겹게 기어 올라갔다. 기가 막혀서 참. 영화는 혼자 구시렁대는 아내를 말없이 응시했다. 벌레를 씹은 얼굴에 몇 가닥의 흰 머리칼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문병 와서 차비 달라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봤어요. 참. 뭐? 차비를 달라고 그래? 판재가? 그래요. 병문안이 아니라 차비때 들어왔구만. 그래서 어쨌어? 영화도 아내처럼 기가 막혔다. 아이 참, 달라는데 어떡해요. 줘야지. 얼마나? 어디서 뒹굴다 왔는지 새까만 주제꼴에 환자처럼 창백한 얼굴로 여비를 달라는데 어떡해요? 탁탁 긁어서. 뭐? 11만 원이나 줬단 말이야? 아내는 개뿔도 없는 주제에 터무니없이 손만 큰 게 탈이었다. 허긴 돈의 액수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아내의 주머니를 털어간 그 뻔뻔함이 괘씸했다. 아유, 비렁뱅이한테 보시한셈 칩시다. 아내는 환자의 기분을 불편하게 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금방 영환의 마음을 달래기에 바빴다. 보시? 불가에서 쓰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보시란 말이 나오자 예전에 항상 큰 스님에게 들은 법문이 머리에 떠올랐다. 큰 스님이 출가하기 전,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그 무렵은 일본이 패망을 앞두고 악랄하게 발악하던 때였다. 녹그릇에서부터 소나무에서 나오는 관솔까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긁어가던 그 무렵은 먹고 살기가 힘든 때라 일본군들의 주요 영양 공급원은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들이었다. 개나 닭은 물론 제사 목록에 들어가는 소돼지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그때 스님 댁에도 누렁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지서에서 민가의 가축을 잡으러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 스님은, 아니 소녀는 어떻게 하면 누렁이를 보호할까 걱정이 태산 같았다. 누렁이는 그런 주인의 안타까운 심정은 아랑곳 없이 울타리 밑을 헤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누렁아, 배고프자. 아침도 못 먹었으니 오죽하겠냐. 소녀는 누렁이를 끌어안고 울먹였다.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누렁이는 주인의 다정한 손길도 귀찮은 듯 서늘한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누렁아, 순사들이 잡으러 온다는데 거기 있으면 어떡해. 어서 멀리 도망쳐야지. 소년이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재촉했으나 누렁이는 그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루 밑에서 눈만 껌뻑이다가 다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왔다.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삐쩍 마른 누렁이가 앙상한 몸을 이끌고 마당가에서 비실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여운지 소녀는 눈물만 흘렸다. 누렁이에게 뭔가 좀 먹이고 싶은데 먹이가 마땅찮으니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었다. 추운 겨울, 소년이 학교에 가려고 나서면 누렁이가 먼저 대돌에 놓인 소년의 고무신을 깔고 앉아서 그 체온으로 신발의 냉기를 덜어주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면 누렁이가 앞장서서 미끄러운 옷길을 먼저 터주었다. 그뿐인가. 어스름한 오후 하굣길에 항상 기분이 찜찜한 산모퉁이의 성황당까지 비를 맞으면서도 마중을 나와 소년의 두려움을 덜어주던 그 누렁이에게 뭔가 좀 먹이고 싶었으나 모두가 마음뿐이었다. 농가의 가축을 쓸어가기 위해 순사들이 개울 건너 마을을 들쑤시고 다닐 때 소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웃 마을의 잔치집에 급히 다녀왔다. 소녀는 누렁이와 함께 잔치집에 가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탕, 타당. 어느 집의 개가 죽어가는지 깨갱거리는 울부짖음과 순사들의 날카로운 총소리를 들은 소녀는 황급히 누렁이를 끌고 뒷곁으로 달려갔다. 하늘이 안 보이도록 어두컴컴한 대나무 숲에 들어간 소녀는 누렁이를 껴안고 울며 말했다. 누렁아, 나쁜 놈들에게 잡히면 안 돼. 순사놈들에게 잡히지 말고
빨리 멀리 도망쳐서 잘 살아야 해. 소녀는 다정한 친구에게 말하듯 누렁이에게 타이른 후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웩웩 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을 목젖까지 깊숙이 밀어넣자 전신이 오그라들면서 창자가 비틀렸다. 비로소 잔치집에서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삭지 않은 국수 가닥이 올라왔다. 산토니를 먹은 후 허연 회충이 입으로 기어나올 때처럼 눈물이 찔끔 나면서 코가 메었다. 소녀는 울컥울컥 힘들여 토해낸 거라도 누렁이에게 먹이려고 목구멍 깊이 손가락을 찔렀다. 누렁이는 시큼한 토사물을 잠시 외면하다가 이내 코를 벌렁거리며 혀를 내밀었다. 배가 고팠던 누렁이는 소년의 멀건 토사물을 깨끗이 핥아먹었다. 어서 가. 순사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서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소녀는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누렁이를 쫓다시피 뒷산으로 내몰았다. 컹컹. 누렁이가 컴컴한 숲속에서 하늘을 향해 크게 짖었다. 가기 싫은 길을 쫓겨가듯 멈칫거리면서 주인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컹컹. 내 걱정 말고 잘 있으라는 듯 누렁이가 또 짖었다. 목이 메었다. 소녀는 댄잎이 푹신하게 깔린 눅눅한 자리에 퍼즐러 앉아 멀리 사라진 누렁이를 부르며 마냥 울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대숲 사이로 초저녁 멀건 보름달이 너울거릴 때까지 하염없이 울었다는 스님의 말에 영원도 코어리가 시큰했다. 스님이 어린 시절 누렁이에게 베풀었다는 글자가 바로 보시행이자 몸소 실천하는 최선을 파자한 것이 신풍구금이었다. 영화는 뜻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아내의 보시란 말이 영 귀에 거슬렸다. 며칠 후 영환이 검사실에 갔다 온 사이에 판자한테서 전화가 왔었다고 했다. 이름만 들어도 송충이를 본 것처럼 기분 나쁜 판재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러웠다. 여러 가지 분주한 탓으로 문병을 못 가서 미안하다며 며칠 후 꼭 한번 올라가겠다는 판재의 말을 아내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영화는 뜻밖의 판재의 꿈을 꾸었다. 삼배 두루마기를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경실에 나타난 판재가 흐물흐물 웃으며 영환에게 다가왔다. 수술받은 곳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수술 부위를 더듬으며 말했다. 이제 좋아질 테니 걱정 말라며 담배를 권했다. 영환은 수술 전부터 담배를 끊었을 뿐 아니라 병실에서는 절대 금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판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담배를 피웠다. 그걸 본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당연히 시비가 붙었다. 결국 담배를 피우던 판재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때 영화는 침대에 누워서 끌려가는 판재를 말려주기는커녕 판재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빨리 꺼지라고 소리쳤다. 너 이제 임자 한번 잘 만났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라고 중얼거렸다.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요란하게 해요? 아내가 흔드는 바람에 잠이 깬 영화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판재는 간 곳이 없었다. 꿈이긴 하지만 기분이 찜찜했다. 멀리서 문병 온 친구를 박절하게 내쫓는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알아봤어? 2달 만에 태어나는 영환이 원무과에서 수속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다. 뭘? 아, 당신께 간을 기증한 분이 누구냐고? 몰라서 물어 당신? 영환은 알면서도 되묻는 아내에게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비밀이래요. 병원에서 그걸 알려주면 법에 걸린대요.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간을 기증한 분도 몇 번이고 비밀로 해줄 것을 굳게 다짐했대요. 영환은 답답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조건 없이 간을 기증하고 그걸 절대 비밀에 붙이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은인을 모르고 산다는 건 도리가 아니지.
당장 은혜를 갚자는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없지. 생명을 어떻게 물질로 계산할 수 있겠어? 아무리 비밀이라도 은인이 누군지 알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든 꼭 알아봐. 영화는 간을 기증한 은인을 꼭 찾겠다고 다짐했다. 당신이 직접 선생님께 매달려봐요. 아내는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듯 영원에게 떠밀었다. 수술하러 갈 때 다르고 회복실로 나와서 하는 말이 다르단 게 맞는 소리였다. 영화는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었으나 마음은 돌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처음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처럼 가슴에 쇠뭉치를 매드는 것처럼 괴로웠다. 선생님 말씀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사는 날까지 좋은 일만 골라서 하시랍디다. 준 사람만 찾을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면 그게 다 그분의 은혜를 갚는 길이래요. 그 말밖엔 안 해, 의사 선생님이? 아내에게 되묻는 영환도 그것쯤은 알고 있었다. 선생님 말씀이 당신은 참 행운아라고 합디다. 그리곤 당신도 어쩌면 기증자를 조금은 짐작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참 고마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짐작할지도 모른다고? 그게 무슨 소린지 자세히 말해봐. 영화는 뜻밖의 말을 듣고 놀랐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할 겸 내가 직접 가서 여쭤봐야겠군. 영환이 급히 환자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선생님 출장 가신다고 나가십디다. 출장? 어디로? 미국. 간암 연구 발표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신다고 방금 공항으로 나가셨어요. 갑자기 맥이 빠진 영환이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서 일어나요. 퇴원 수속 마쳤는데 집에 가야지. 여기 더 있을 거예요. 아내는 병원 생활에 지친 듯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재촉했다. 병원에서 태어난 영화는 집이 마치 별천지였다. 그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틈틈이 집에 들러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살핀 아내의 알뜰한 손길이 은연중히 피부로 느껴졌다. 새로 달아놓은 연육색 커튼과 깔끔한 집안 분위기가 남의 집처럼 낯설었으나 오랫동안 애착을 갖고 가꿔온 베란다의 화분들이 예전처럼 싱싱한 그대로라 한결 반갑고 정겨웠다. 그 정겨운 일상이 그에겐 포근한 어머니의 품안처럼 아늑했다. 어수선한 병실을 벗어나 아늑한 분위기에 안착한 그는 지루한 여행에서 방금 돌아온 듯 몸은 노곤했으나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내가 진작 의사 선생님께 때를 써보는 건데 말이야.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영환이 혼자 중얼거렸다. 귀국하시면 자세히 물어보시구랴. 손님을 맞아 분주한 주인처럼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던 아내가 남의 일처럼 말했다. 알 거면 한시라도 빨리 알아야지. 당신도 알만하다니까 언제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 누굴까? 영화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없었다. 선생님한테 얼핏 들으니까 무슨 생사고라고 어쩌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내는 이제 생각난 듯 기억을 더듬었다. 뭐라고? 생사고라? 건성으로 내뱉는 아내의 말에 영화는 갑자기 튕겨진 용수철처럼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그 말을 왜 이제 하는 거야? 순간 그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인물이 있었다. 여보, 판재가 주고 간 편지 어디 있어? 편지라니? 무슨 편지? 아내는 전혀 기억이 없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문병 와서 차비 달라던데 판재가 써주고 간 편지 말이야. 영화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때 안 봤어? 난 본 줄 알고 아니 달갑자기 여기는 것 같아서 바로 찢어버렸지. 뭐? 찢어버렸다고? 영화는 화를 낼 틈도 없이 급히 명함처를 뒤졌다. 이윽고 판재의 명함을 보는 순간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뿜으며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누구시단가요? 벨이 울린 지 한참 만에야 여인의 투박한 음성이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네, 저는 영환이라는 사람인데 판재 씨 부인 되십니까? 헌디, 어땀시 그런다요? 친구입니다. 군대 친구. 군대 친구라고라? 판재 부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끝을 흐렸다. 네, 군대 친구 영환이라고 합니다. 영환은 자신을 빨리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친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 알기론 우리 양반은 군대 친구가 없는데요?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판재 부인은 잠시 우물거리다가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다. 영화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안 계신가요, 판재 씨? 야, 그렇구만이라. 판재 부인은 짧게 대답하곤 말이 없었다. 어디 가셨습니까, 판재 씨? 다급한 영화는 안달이 났다. 그란데 어쩌자고 자꾸 물어싼다요. 영화는 상대의 짧은 대답이 조금은 무성의하게 느껴졌으나 그 메마른 음성을 듣고 문득 엉뚱한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판재가 뭘 잘못해서 형무소라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래서 그의 행선지를 선뜻 밝히지 않는 부인에게 곤란한 말을 되묻기가 부담스러웠다. 저는 부군 되시는 판재 씨와 군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입니다. 멀리 가셨다면 언제 오시나요? 그는 무의식 중에 판재가 입버릇처럼 쓰던 생사고락이란 말을 빌려 썼다. 못 오신다께요. 여인의 아리송한 대답에 영환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여보세요? 영환은 조급한 마음으로 상대를 불러놓고도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환은 그제야 머리에 불길한 예감이 불을 질렀다. 죽어버렸다께요. 달포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영환은 하마터면 땅에 떨어뜨릴 뻔한 수화기를 재빨리 다른 손에 옮겨잡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영환이 난감한 말을 더 물을 수 없어 한참 망설일 때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친구 병문안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벌써 내일 모레면 49제가 되는구만이라. 여인의 한숨에 묻어나온 말이 뜻밖이었다. 교통사고? 영화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저쪽에서 곁눈질하던 아내가 급히 달려와 영화를 부축했다. 판재의 49제는 무등산 자락에 있는 아담한 남자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명부전에서 거행된 제례에는 영화 외에도 여러 사람이 참석했으나 가족은 앞을 못 보는 부인과 아직 미혼인 관연한 딸 둘뿐이었다. 가족 외로는 판재가 죽기 전에 기증을 약속한 장기를 이식받은 5사람과 그 가족들이었다. 49제가 끝난 뒤 영화는 곧장 판재의 묘소로 달려갔다. 그는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초점 잃은 시선으로 판재의 무덤을 응시했다. 봉분에 핀 작은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흰나비를 보니 가야에서 그가 멋들어지게 뽑아내던 춘향가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10년 전에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판재의 아내가 딸의 부축을 받고 영환에게 다가섰다. 너무 감사하구만이라. 먼지서 오신 친구 양반께 매라고 인사를 해야 쓸란가 모르겠구만이라. 그이가 여기 이렇게럼 누워있지만 않았다면 예전에 서울 가면 술도 겁나게 사주고 여비도 듬뿍듬뿍 주시던 친구가 오셨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허구한 날 인양 누워만 있은게 어찌하쓴다요. 비록 앞은 볼 수 없지만 그 눈에서 질퍽하게 눈물을 쏟아내는 판재 부인을 영화는 차마 마주보기가 부끄러웠다. 판재 부인의 울음 섞인 말을 듣고 영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생에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를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나머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잔디가 마치 건초더미처럼 뒤덮인 판재의 묘에 영원히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순간 꽃잎에 앉았던 흰나비가 갑자기 놀란 듯 훌쩍 허공에 떠올랐다가 다시 영원의 머리 위를 가볍게 선회하면서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엄마의 행방, 김영한. 매월 초 어머니 산소에 갈 때마다 영전에 올리고 남은 수를 음복하다 보면 주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 취기는 똑같이 흠뻑 올랐다. 아내는 어머니 생전에 아들의 과음을 진저리 치시며 싫어하더니 사후에도 그 꼴이 미워 그토록 빨리 취하게 만드는 거라고 토를 달았다. 나는 아내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울적한 기분 탓이라고 여겼다. 어머니 유골이 안치된 제단 앞에서 음복을 하다 보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기억이 먹구름처럼 밀려왔다. 어젯밤 조카 딸 명희가 다녀간 후 여러 가지 생각에 시달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드는가 싶었는데 아내가 흔들었다. 내가 본능적으로 짜증을 내자 아내 역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시골 간다고 일찍 깨우랬잖아. 시계를 보니 7시였다. 대충 얼굴을 닦고 식탁에 앉았으나 밥맛이 날 턱이 없었다. 억지로 몇 술 뜨곤 급히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평일이라 터미널에 닿자마자 바로 A면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좌석 번호를 무시하고 뒤쪽으로 갔다. 아는 얼굴과 마주치는 것이 오늘따라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 자리를 다 채우지 않은 썰렁한 버스가 그대로 출발하자 어수선하던 차 안의 분위기가 금방 차분해졌다. 마침 내가 앉은 자리가 부채살처럼 활짝 빈 아침 햇살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좌석이라 저절로 부신 눈이 감겼다. 눕힌 등받이에 몸을 기댔으나 잠은커녕 어머니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웠다. 신문을 펼쳐들자 차체의 진동으로 깨알 같은 글자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큰 제목만 대충 훑어본 신문을 앞좌석에 매달린 그물망에 찔러 넣었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껄끄러운 눈을 감는 순간 집을 나간 어머니의 파리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처음 며칠은 밖에서 바람을 쐬고 곧 돌아오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후딱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아니랬던 생각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변했다. 두 손 놓고 무작정 기다리다간 정말 무슨 일이라도 크게 번질 것 같아 좌불안석이었다.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나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혼자 끙끙대며 어머니가 갔을 만한 곳을 꼼꼼히 짚어나갔다. 우선 떠오르는 곳이 어머니 친구들과 친척집인데 그것도 외가냐 친가냐가 문제였다. 친척집도 2, 3일이면 몰라도 열흘이 넘게 두 다리 쭉 뻗고 있을 어머니가 아니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다정한 친구라도 이미 70이 넘은 분들로 거의가 자녀들한테 얹혀 사는 처지라 군 식구로 오래 눌러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홧김에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다. 그랬다면 진작 연락이 왔을 것이다. 밖에서 갑자기 병고가 생길 것을 대비해 명함보다 좀 큰 종이에 형과 나의 집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집 약도까지 그린 그 명패가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을 해드린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택시를 탈 때도 그걸 보여주면 집 앞까지 잘 데려다 준다고 하였으니 무슨 일이 생겼으면 바로 연락이 왔을 것이다.
그 명패를 분실했을 것이라는 방정맞은 생각은 아예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가출 동기가 궁금했다. 그래서 여고에 다니는 조카딸 명희를 어쩌녁에 전화로 불러냈다. 형이나 형수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굳이 조카를 불러낸 것은 어머니의 가출에 형네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3자 격인 조카에게 우회적으로 묻는 일이 차라리 쉽고 정확할 것 같았다. 할머니가 나가실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단 말이지? 내가 어렵게 입을 떼자 명희는 지금껏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모두 자기네 탓이라는 듯 눈물부터 짜는 바람에 이놈에게서 더는 결정적인 단서를 캐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할머니가 잠시 밖에 나가시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실 줄은. 명희는 할머니를 붙잡지 않은 것이 제 불찰인 듯 눈물만 짰다. 나가실 때 집안엔 별일 없었냐? 나는 큰 집에 무슨 불상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추궁했다. 아버지랑 엄마가 말다툼을 하셨지만 뭐 별로. 그러면 그렇지. 어머니가 괜히 집을 나가실 리가 만무했다. 허긴 작은 다툼이야 평소에도 자주 있던 터라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전후 사정을 알고 싶었다. 왜 다퉈? 물어보나 마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단서가 궁금했다. 명희는 뭔가 입을 잘못 놀리면 분란이 더 커질 조짐을 예상한 듯 먼저 내 눈치를 살폈다. 무슨 일로 싸웠냐니까. 나의 추궁의 명희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자세한 건 몰라요. 아무튼 처음엔 엄마랑 아버지가 작은 일로 다툰 게 분명해요. 그러다가 나중엔 할머니하고도 큰 소리가. 명희의 말로 미뤄보면 형내 외의 언쟁이 결국 삼파전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꼴이었다.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일이라 더 묻지 않아도 알만했다. 처음엔 형네가 사소한 일로 탓이라 버렸는데 그걸 어머니가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의례적으로 아들부터 나무랐을 것이다. 이어서 슬며시 아들을 두둔했으리라. 설령 애비가 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내 입 하나만 다물면 집안이 편안할 텐데 어째 그놈의 주둥이를 닥치지 못하느냔 말이여. 제발 그놈의 주둥아리를 좀 닥쳐라 닥쳐. 어머니는 방바닥을 내려치며 역정을 내던 손으로 형수의 입을 직신거렸고 일은 그때부터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번졌을 것이다. 엄니 남거도 모르면서 괜히 껴들어 부재질하지 말고 제발 좀 잠자고 계세요. 약이 바짝 오를 대로 오른 형수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앙칼지게 쏘아붙이는 순간 어허? 이게 어따 대고 주먹질이야? 어머니도 지지 않고 형수의 팔을 잡아챘을 것이 뻔했다. 오냐? 내 말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 죄송 천만이다. 이제 내 소원대로 눈앞에서 썩 꺼져주마. 꺼지든 사라지든 엄니 마음대로 하셔요. 형에게 화풀이를 못한 형수의 음성이 당연히 커졌을 것이고 이쯤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욱하는 형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다. 주먹이 형수의 어딘가로 직행했든지 아니면 뭔가 와장창 깨졌을 것이다. 그것으로 그날의 불화가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일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번졌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분이 안 풀린 형수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외로 꼰 채 잠시 주춤했던 항사를 연신 쫑알댔을 것이다. 어머니도 이참에 과거의 잘잘못을 송두리째 들춰내 엉킨 실달에 풀듯 곱씹다가 끝내는 가출을 결심한 게 아닐까? 그래, 내가 없어지마. 집안이 편해진다면 멀리 꺼져주마. 밤새껏 비정한 결심을 굳힌 어머니는 아침 일찍 손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집을 나섰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의 소견으론 어머니가 쥐고 있던 경제권이래야
말단 공무원인 형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타서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대개는 형수 맘대로 쓰기 마련이지만 형수에게 뺏긴 뒤부터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부쩍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머니의 허전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실속 없는 경제권에 연연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지 안타깝기만 했다. 거기에 비해 어머니의 긍질할까 자존심은 턱없이 높았다. 그렇다. 지금껏 경제권을 그토록 움켜쥐지 않았다면 허름한 집이나마 장만했겠느냐는 어머니의 말씀이 100번 옳다. 새빵을 전전하다 내 집이라고 형이 문패를 달았을 때 온 가족이 기뻐하며 그동안 어머니의 지독한 살림 규모에 혀가 닳도록 찬사를 보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지. 나 같으면 집을 장만한 그날로 적자투성이 가계부를 미련 없이 형수에게 던졌을 것이다. 집을 살 때 얻은 빚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더욱 절약한다는 구실로 어머니는 얄팍한 가계부를 고집스럽게 틀어지고 있었다. 형수는 생활비는 물론 아이들 학용품과 용돈까지 일일이 챙기는 시어머니에게 큰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며느리의 당연한 미덕인 양 순종했다. 그리고 형이 박봉만으로는 도저히 쪼들리는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지 무턱대고 시장판으로 나섰다. 시장에서 그날그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떼어 이고 다니며 파는 떠돌이 행성이 된 형수는 거기서 번 몇 푼마저도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바쳤다.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한지 친구들을 만나면 며느리의 떠돌이 행각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삼아 떠버렸다. 고부 사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진 것은 형수가 낡은 집을 대충 수리해서 팔고 새로 반듯한 집을 사자던 때부터였다. 집을 수리하자는 말이 나오게 된 시기는 대출금 상환이 끝날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점심값 아낀다고 도시락 끼고 출근하는 아들을 보다 못해 방 한 칸을 월세로 돌려 살림에 보태자는 것이었다. 며느리의 고충까지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으나 형수 생각은 달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시장판을 떠도는 것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게 무슨 고생이고 흉이냐면서 전세를 와서 받은 돈으로 집을 것만이라도 대충 수리를 하자고 서둘렀다. 그래서 팔자란 것이었다. 사실 형수는 내 집이라고 문패는 달았지만 너무 초라해서 누구한테 떳떳하게 집을 장만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 늘 불만이었다. 삐걱거리던 나무문을 떼내고 철제 대문으로 바꾸는 동시에 얼룩덜룩한 담장에 파란 페인트만 칠하자던 형도 끝내 형수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결국 와지꾼 뚝딱 벽을 얼고 쓸모없이 긴 부엌을 반으로 줄인 만큼 안방을 넓히다 보니 공사는 의외로 커졌다. 바닥에 있는 수도를 부엌으로 끌어들이면서 구조를 당장 입식으로 바꿨다. 새집을 전전하며 추녀에 달하는 변변찮은 부엌만 쓰던 형수도 남들처럼 번쩍거리는 싱크대가 설치된 입식 부엌이 부러웠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엌만 번들거리면 뭐하겠냐는 것이 어머니의 건박한 주장이고 보면 자연 형수의 의견과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가정사의 결정권을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형수에게 빼앗긴다고 느낀 어머니는 그 전부터 이미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갔을 만한 곳을 형수에게 묻고 싶었으나 참았다. 잘못하면 어머니가 나가게 된 원인을 본의 아니게 추궁하는 꼴이 될 것이고 그럼 형수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걸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면죄부까지 덤으로 얹어줄 것 같아서였다. 게다가 형수의 기구한 팔자타령과 장황한 넋두리를 들어야 하는 고충이 부담스러워 아예 내 나름대로 어머니를 찾아보기로 작정했다. 모르긴 하지만 형수가 자신을 변명하다 보면 어머니의 깐깐한 성품을 은연중에 비난할 것이다.
어머니의 허물을 들먹이는 형수를 좋아할 시동생은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나까지 덩달아서 형수와 한통속이 되어 어머니를 공공연하게 비난할 생각은 추어도 없을 뿐더러 형수를 정면에서 반박하기도 싫었다. 땀보기에 좋은 시어머니도 직접 모시는 며느리에겐 더없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론 억지스러운 어머니를 지금껏 모셔온 형수에게 지자로서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굳이 시비를 가리고 싶지 않았다. 어쩌다 형수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고 싶어도 자식돌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라 꾹꾹 참을 때가 많았다. 사실 형수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할 캐본들 형제간의 감정만 상하고 어머니께 보탬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 치유될 일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고 보면 평소 고부간의 갈등이 없지 않은 어머니로서는 어정쩡한 내 태도가 서운할 때도 많을 것이다. 차남인 나를 딸처럼 믿고 고부간의 불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천성이 살갑지 못한 아들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이런 방구도 없이 그대로 종족을 감춰버린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쩌면 자신의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무언의 시위인지도 몰랐다. 누구에게도 불편한 심정을 툭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서글펐을 어머니. 식구들이 모두 직장과 학교로 가고 집에는 형수와 어머니만 남는데 형수도 아침상 설거지를 대충 치우는 둥 마는 둥 하곤 이내 시장으로 허겁지겁 내달려 버리면 집안은 금방 적막강산이었다. 거기서 어머니는 혼자 놀기도 힘든 나이에 허리 한 변 펴지 못하고 빨래며 청소며 온갖 집안일을 하자니 절로 짜증이 날만도 하였다. 어쩌다가 내가 홍지라도 몇 개 사들고 가면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뿜으며 신세한탄을 늘어놓았다. 아휴, 죽어야지. 늙어 이곳에 가면 더 사람 뭘 하겠냐. 남들은 무슨 놈의 팔자가 좋아서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놀면서도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징징대는데 아이고 인연의 팔자는 전생에서 무슨 업장을 뒤집어 쓰고 났기에 늙어 꼬부라지도록 구정물에서 손을 못 빼고 사는지 원. 어머니는 경로당 노인들을 마치 신선인양 부러워하며 신세한탄을 온유할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놓았다. 진종일 과일 몇 개나 야채 몇 단을 더 팔겠다고 아등바등하다가 집에 들어온 형수가 피곤에 찌들어 말이라도 퉁명스럽게 내뱉으면 집안일에 지친 어머니는 그 잘난 돈 몇 푼 벌어오는 유세 같아 당장 안 입고 온 생각이 턱 밑까지 치밀었겠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수는 형수대로 신경이 날카로운 판에 어쩌다 술 한 잔을 걸치고 온 형이 술김에 불쑥 말 한마디 잘못 뱉다 보면 그것이 곧 분란의 불씨가 되기 십상이었다. 형 집에 갈 때마다 나는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집안 분위기를 살피는데 이골이 났다. 살벌한 이상기류가 감지되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기분으로 몸을 사리다가 재빨리 위험지역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다. 그만큼 나는 어머니를 모시는 형네와 불각은 불가원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게다가 작지만 먼저 집을 장만한 형이 아직도 전세방을 전전하는 내게 괜히 미안한 내색을 보이는 통에 그게 더 명구스럽고 싫었다. 어머니 또한 내가 아직도 새방살이를 한다는 것이 마치 장남의 불찰인 양 만만한 형에게 쓸데없는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뿐이고 늙어지면 어미의 고생을 알아주는 건 영감과 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늙지 않아도 당연히 영감이 제일이겠지만 청춘에 혼자 되셨으니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살뜰하게 정을 나눌 딸도 낳은 적이 없으니 애초에 단념할 일이었다. 평소에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생기지도 않은 딸을 그려보랴 싶어 안쓰러울 때가 많았다.
너만 딸이었더라도.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되게 심기가 불편하다는 표시였다. 친구들을 보면 금가락지나 철에 맞는 물색 고운 옷은 모두 딸들이 해준다더라. 어머니의 딸 타령을 듣다 못한 나는 기어코 아내의 결혼 반지를 팔아서 어머니에게 쌍가락질을 해드렸다. 그리고 아내를 시켜 야하다 싶을 만큼 화려한 색상의 스웨터도 하나 사드렸으나 어머니의 딸 타령이 뜸한 것은 잠시뿐이었다. 팔자에 없는 딸을 말해 뭐라우? 나는 끝내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다. 어머니가 딸을 못 낳았기에 망정이지 낳아서 중간에 잃었다면 그 애절한 넋도리를 어찌 들었을지 끔찍한 생각이 앞섰다. 글쎄 말이다. 남들이 딸과 알콩달콩 정을 주고받는 모양이 하도 부러워서 그런다. 부러우면 뭐라오. 어머니 보기 그뿐인걸. 어머니의 턱없는 시샘에 나는 야박하게 볼멘 소리를 터뜨렸지만 정나눌 사람이 오죽 없으면 저러랴 싶어 치근한 생각도 들었다. 아내라도 딸처럼 사근사근했으면 좋으련만 원체 천성이 무뚝뚝한 터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은 것만 다행으로 여겼다. 아버지는 뭘 하시던? 형이 그랑을 조카에게 물었다. 매일 술만 드시니 걱정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도 심심찮겠지만 그럴 상대가 없으니 마치 적수를 잃은 선수처럼 의욕을 상실한 채 공황 상태의 불편한 심기를 술로 달래는 모양이었다. 간기능도 나쁜 양반이 자꾸 깡술만 드셔서 어쩐다냐? 평소 형의 주량을 아는 터라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며칠 전 직장에서 승진시험을 보신 대로 술을 더 드셔요. 형이 술만 마시다가 승진시험을 망쳤나 싶어 은근히 걱정되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버스가 이윽고 A면으로 가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2년 전만 해도 비포장도로에서 몇 시간을 시달리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저렸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쉽게 오럼두가 나지 않던 험한 고향길이었다. 잠시 눈을 붙인 것 같은데 벌써 목적지에 가까운 새마을까지 왔나? 미덥지 않아 시계를 봤다. 3시간 가까이 걸린 셈이었다. 포장된 후 처음 와보는 고향길이 너무 생소해 눈요기 삼아 창밖을 보고 싶었으나 차창이 돌비늘처럼 얼어붙은 성의가 뿌옇게 시야를 막았다. 차창의 입김을 호흡 불자 얼룩무늬가 맑게 거치면서 빠끔히 시야가 열렸다. 계란만한 구멍으로 어른거리는 빈 들판과 그늘진 산기슭에는 미처 녹지 않은 잔설이 허연 이불 호청처럼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냇간에는 냉기를 피하려고 창가에서 떨어져 앉았으나 어디선가 스며드는 싸늘함이 칼끝처럼 옷깃에 파고들었다. 외투깃을 올리며 생각했다. 이런 추위에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지금 가는 고향의 친척 댁이라도 계셨으면 좋으련만. 거기에도 없으면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할지 너무 막연했다. 답답하다 못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의 겨울 풍경이 머릿속에 아련히 그려졌다. 내가 7살, 형이 11살. 그땐 왜 그렇게 추위도 매섭던지. 땔감이 부족한 우리 집은 항상 냉기만이 가득했다. 형과 어머니가 야산에서 산주인과 산림감수의 눈을 피해 까치집만큼 저나르는 땔감으로는 끼니를 끓이는데도 모자랐다. 그래서 긴긴 혹한의 겨울 우리 세 식구는 금방 알에서 부화된 새 새끼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았다. 물사발이 얼어 터지는 냉랭한 방에 덕지덕지 처바른 창살에 비낀 뽀얀 달빛만 봐도 따스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밤. 우리는 겨우 불맛을 본 구들이 식기 전에 이부자리를 폈다. 어머니는 야뇨증이 있는 형 때문에 이부자리를 자주 빨았다. 그때마다 풀을 먹여 빳빳하게 손질한 이부자리는
마치 생철 조각처럼 차가워서 선뜻 이불 속으로 파고들기가 겁이 날 지경이었다. 그때 먼저 옷을 홀딱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알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든 뒤 우리 형제를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형과 나는 그 추위에도 매일 밤 어머니의 양쪽 겨드랑이에 코를 묶고 건건한 땀내를 맡으며 단잠을 이뤘다. 어머니는 가끔 내게 와서 뭔가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고 싶어 안달이었으나 나는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었다. 큰 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셨으면 현관밖에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색을 마세요. 마치 큰 집에서 있었던 불상사가 우리 집까지 전염되면 안 될 것처럼 어머니에게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손사래를 쳤다. 그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어머니를 찾겠다고 나서서 소선을 피는가. 어머니가 뭔가 서운한 눈치를 보이면 왜 그러시냐고 다독이면서 어머니의 심기를 다치게 한 상대를 당장 박살낼 듯 으름장을 놓았더라면 어머니가 먼저 펄쩍 뛰었을 것이다. 앞뒤 재지 않고 막무가내로 덤비면 절대 안 된다고 서둘러 말리면서도 가슴에 쌓였던 고가움이 조금은 풀렸으련만 나는 그런 능청도 떨지 못하고 쓴 입만만 다셨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노인 양반이 다소 거슬리는 점이 있어도 본체만 채하고 참으면 만사가 편하실 텐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참견하다가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느냐고 통발이를 주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혹을 때려다가 붙인 꼴로 속이 상하다 못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한 번도 어머니 뜻에 맞장구를 치기는커녕 볼먹은 소리로 핀잔을 주기가 예사였다. 사실 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웃집 강아지만도 못한 자식이었다. 이웃집 개는 주인이 아니더라도 낯이 그면 꼬리를 칠 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보면 내 집 내 집을 막론하고 지저대 도둑을 쫓지 않는가. 면박을 당한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한숨만 쉬다가 오나가나 똑같은 놈들뿐이라는 말을 묽은 똥 흘리듯 남기곤 총총히 큰 집으로 되돌아갔다. 마치 탁구공처럼 여기서 때리면 저리 가고 저기서 때리면 이쪽으로 왔으나 세상 어딜 가도 만만한 당신 편이 없다고 느꼈을 어머니. 생각하면 할수록 땡감을 씹은 듯 가슴이 답답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망설였다. 성묘철은 아니지만 모처럼 고향에 왔으니 먼저 어른들 산소에 가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목적의 어머니를 찾으러 왔으니 집안 어른 댁을 먼저 가볼 생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2년 전과는 상가의 모습이 딴판이었다. 울퉁불퉁한 덧니처럼 들쑥날쑥하게 세운 건물과 그 안을 환하게 밝혀놓은 슈퍼마켓, 그리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전자제품 대리점과 다방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따뜻한 커피로 어안이라도 풀고 싶었으나 급한 마음에 정육점부터 찾았다. 쇠고기와 종종을 사들고 아저씨 댁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는 얼굴과 마주칠까 은근히 두려웠다.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이다. 이게 누구랴? 성만이 아니오. 어쩐 일이랴? 대낮에도 닫힌 나무 대문을 밀치자 마당에서 겨우내 모아놓은 쓰레기와 건물을 태우던 아주머니가 뽀얀 연기 사이로 나를 알아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들고 온 꾸러미를 툇마루에 놓을 때 누가 왔다고? 슬며시 열린 문틈으로 삼종숙의 얼굴보다 갈에 걸린 음성이 먼저 흘러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불쑥 얼굴을 내밀고 나오길 은근히 바랬다. 성만이? 어여 들어와. 춘디 어떻게 왔디야? 5년 전부터 중풍으로 몸져놓은 삼종숙이 아랫목에 깔린 요판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저씨? 나는 모처럼 아저씨께 절을 했다.
내야 만날 한타령인데 분주한 서울서 어찌 지내냐. 덧부룩한 수염 때문인지 누렇게 뜬 얼굴이 더욱 거칠해 보이는 아저씨가 연신 쿨룩쿨룩 기침을 토하며 물었다. 저야 잘 지냅니다만 아저씨께선 추위 어떻습니까? 잘 지낸다니 고맙네. 갈 날이 모자는 우리야 하루가 다르지. 다르고 말고. 그래, 어머니께선 강령하시고 연세는 나보다 5년 위시지만 기력은 좋으시자. 원래 소식전부터 강단이 좋으신 분이시라. 어머니에 대한 말을 아저씨께 묻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도 희수를 넘기셨으니 촉박한 여생을 잘 모시게. 자네도 알다시피 젊은 연세에 혼자 되셔서 형제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지. 아저씨가 새삼 어머니의 고단한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렇다. 어머니의 고생살이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환갑을 넘어 70대까지 삭바느질을 했던 어머니. 예전에는 바느질감이 들어오면 을에 그걸 가지고 재봉틀이 있는 집을 찾아다녔다. 대개는 친척집을 찾아갔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재봉틀을 빌려 쓰기가 쉽지 않았다. 재봉틀만 쓰고 쏙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다. 눈치가 보였다. 재봉틀을 쓰기 전에 그 집의 일을 대충 거둔 뒤 눈치껏 짬을 내어 박음질을 해왔다. 일이 적으면 다행이지만 진종일 그 집 일에 시달리다가 탈진한 몸을 이끌고 오기가 예사였다. 당신의 바느질감은 아예 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온 어머니의 후줄근한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애처로웠다. 내가 군에 입대하기 전 모은 용돈으로 중고 재봉틀 한 대를 마련했는데 그때 기뻐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자다가도 싱글벙글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밤은 엉엉 울었다. 꿈에 재봉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비록 중고품이지만 새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으며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환한 모습을 나는 그때 이후로 본 적이 드물었다. 아니, 나는 그 후 어머니에게 그만한 기쁨을 안겨드린 적이 없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어머니가 여기 오시지 않은 것이 확인된 이상 더 있을 이유가 없었다. 편히 앉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내 모습을 본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곧 가겠다고 일어섰다. 이게 무슨 소리? 모처럼 와서 밥 한 술은 두고 가야지. 아저씨 네 분이 서둘러 일어선 나에게 서운한 눈길을 던졌다. 점심은 진작 먹었습니다. 마침 비읍에 볼 일이 있어서 왔던 길에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나는 두 네 분을 뒤로 한 채 툇마루를 내려섰다. 살기 바쁘겠지만 틈나는 대로 내려와. 1년에 몇 번은 와서 성미라도 거르지 말아야지. 불편한 몸을 뒤뚱거리며 문 밖까지 나온 아저씨가 고향을 등지고 사는 우리를 내심 꾸짖는 말투였다. 알겠습니다. 껄끄러운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벌주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화장하는 게 어떻겠냐는 어머니 말씀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네. 너희들이 건재한데 어떻게 윗대산수를 화장하느냐 말이다. 어머니도 뭔가 마음에 걸려서 하시는 말씀 같긴 하지만. 아저씨가 기침 때문에 잠시 말을 중단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헌데 그런 말씀을 언제 하시던가요? 아저씨에게 듣는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재작년 내 칠순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일세.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신 말씀 같으니까 자네들이 구순이 상이 여봐.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최근 들어 윗대 산소 걱정을 많이 하셨다. 어머니 성화가 아니라도 형제가 모처럼 성묘를 하려면 형이 시간이 안 맞고
또 형이 어렵게 짬을 내면 내가 또 무슨 일이 겹쳐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아니 해를 묵혀 2, 3년에 한 번도 형제가 의족해 어머니를 모시고 성묘나대리를 한 적이 드물었다. 암튼 이런저런 일로 심기가 불편하던 어머니가 급기야 화장까지 염두에 두고 집안어른께 상의를 한 모양이었다. 바람이 찹니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저는 모처럼 왔으니 산소에 들러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늦기 전에 어서 가봐 그럼. 비쩍거리던 아저씨가 걸음을 멈췄을 때 나는 재빨리 어른이 점퍼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드렸다. 급히 개울을 건너 비탈길을 오르면서 흘게 돌아보니 아저씨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선 채 담배 연기를 휘날리고 있었다. 한때는 부군수까지 지낸 분으로 군에서 유지로 행세하던 당당한 아저씨였건만 세월 탓인지 옹색하게 구겨진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로 초라했다. 이윽고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맞은편 산자락에 모셔진 아버지 산소가 먼 발치로 보였다. 그쪽을 향해 걷다 보니 울퉁불퉁한 천수답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리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거대한 입간판이 두 길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버지 묘역 바로 밑까지 포클레인이 핥고 지나간 황토 자국이 흉측한 몰골로 나를 맞았다. 근거리에서 윗대 어르신들의 산소를 바라보던 내게 평소 그리던 고향 들판이 이처럼 낯설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늦게 집에 도착한 나는 바로 요를 깔고 누웠다. 소득 없이 돌아온 나의 눈치를 살피던 아내가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으나 입맛을 핑계로 간단히 거절했다. 식욕은커녕 휴게소에서 먹은 우동이 탈났는지 명치 끝이 뻐근하고 온몸이 쑤시면서 오한이 났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려니까 아내가 곁에 와서 직신거렸다. 왜? 이불을 걷어찬 내가 짜증스럽게 아내를 쏘아보았다. 당신 친구 성수씨 있잖우. 갑작스런 짜증에 놀란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친구고 뭐고 다 귀찮았다. 여러 번 전화 왔었다고요. 모로 누운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 오면 전화 좀 달라고 합디다. 무슨 일인지 전화 좀 해보시구려. 대꾸하기가 싫은 나는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짓눌러 버리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땀을 빼며 자고 싶은데 잡다한 생각이 뒤엉켜 좀째 잠이 오지 않았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중간쯤에 이종사촌이 사는데 거길 들러오자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평소 잘 가지 않는 어머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면 거기라도 갔을 확률이 전혀 없지 않았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모처럼 안부를 핑계삼아 이종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안 갔다면 나중에라도 가시면 연락을 주던지 모시고 오도록 부탁을 해야겠다고 전화기를 끌어당기는데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불에 든 것처럼 전화기에서 급히 손을 떼면서 나를 찾는 전화면 아예 없다는 신호로 아내에게 손사래를 쳐보였다. 있는 사람을 왜 없다고 해요? 뭐 죄진 일이라도 있어? 아내가 의외로 짜증을 내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네. 좀 전에. 아내는 나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화기를 건넸다. 누군데? 나는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낚아챘다. 야,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수화기에서 성수의 음성이 총알처럼 날아들었다. 어쩐 일이냐? 나는 시큰둥하게 말을 받았다. 야, 매번 형님이 문안을 올려야 되겠냐? 하면 목구멍에 털이라도 난다던. 농담할 기분은 아니지만 나도 지지 않았다. 야, 잔소리 말고 나와. 왜? 왜긴 한 잔 푸자는 거지. 술? 나는 술자리를 피하려고 말을 아끼며 구실을 찾았다. 야, 꼼수 피지 말고 빨리 나오라니까.
성수는 예나 다름없이 명령주로 나왔다. 정말이지 오늘 같은 날 술 생각이 간절해서 성수의 독촉이 싫지 않았으나 한 번 술을 입에 대면 폭주할 것 같아서 아예 술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시골 다녀왔더니 삭신이 온통 쑤시고 아픈데 다음에 마시자. 나는 평소답지 않게 그의 유혹을 뿌리쳤다. 정 그렇다면야 할 수 없지. 기냐 할 말도 있었는데. 암튼 집안엔 별거 없지. 인사가 좀 늦었지만 어머닌? 덕분에 괜찮으셔. 전곡을 찔린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태연하게 시침을 뗐다. 경림 댁에 계신가 어머닌? 나는 하기 싫은 거짓말을 반복했다. 야, 너 대답이 왜 그렇게 싱겁냐? 왜? 내 대답이 어때서? 나는 계속 치근덕거리는 성수에게 짜증을 냈다. 거두절미하고 나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상한 일이라니 그게 뭔데? 진작부터 성수의 허풍을 짐작하는 터라 시큰둥하게 물었다. 큰 집에 어머니 확실히 계신 거지? 잠시 뜸을 들이던 성수가 급기야 엉뚱한 말을 꺼냈다. 그럼 형 집에 계시지 않고. 왜? 성수가 재차 어머니의 근황을 묻자 나도 바짝 긴장되었다. 아무리 허물없는 친구지만 어머니의 가출을 털어놓기는 싫었다. 그럼 됐어. 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무성의한 대꾸에 성수도 맥이 풀린 듯 슬며시 말꼬리를 흐렸다. 됐다니 뭐가 됐다는 거야? 이상한 일이라는 건 또 뭐고. 난데없이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친구의 의중이 짓궂다 못해 수상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성수는 얄밉게 꽁무니를 뺐다. 싱겁게 왜 말을 하다 말아. 뭔가 어서 말을 해보라고. 나는 짜증스럽게 다그쳤다. 어머니에 대한 무슨 낌새를 챈 것 같은데 시원하게 말을 하자느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어머니에 대한 문제가 엉뚱하게 풀리는 것 같다 찜찜하면서도 진작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한 게 후회되었다. 실은 말이야. 한참 망설인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 목마른 사람이 운물을 파듯 내가 먼저 뱃기를 들었다. 언제부터? 보름이 좀 넘었나 봐. 나는 남의 일처럼 얼버무렸다. 그럼 진작 사실대로 털어놔야지.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며 얼버무려. 우리 사이에 그래야 되겠냐? 뭐 좋은 일이라고. 나는 성수의 말도 일리가 있는 터라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좋고 나쁜 게 어딨어 임마.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잘 들어.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어머니를 배웠단 말이야. 뭐? 우리 어머니를? 어디서?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실은 내가 보름 전에 어머니를 배웠거든. 처음엔 설마 했는데 며칠 전에 또 배웠단 말이야. 성수는 평소답지 않게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지하철 종강역 있지? 그 계단에서 어머니가 뭐를 팔고 계셨어. 뭐? 너 지금 뭐라고 말했냐? 우리 엄니가 뭘 어쨌다고? 나는 뜻밖의 말에 너무 놀라서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아, 망령이고 망령이셔. 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노망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설마 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낑겨서 다시 보니까 어머니가 분명한데 시집을 떼시는 거라. 1년에 한두 번은 배워서 어머니도 분명히 나를 알아보실 텐데 말이야. 뜻밖이라 좀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재차 어머니 왜 이러고 계시냐고 겨드랑이를 하나 일으켜 세우니까 그제 알아보시는지 갑자기 벙어리 흉내를 내시며 자꾸 얼굴을 돌리시는 거라. 정말 난감하더라니까. 나는 도저히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야,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말문이 막힌 나를 성수가 다그쳤다. 계속해, 듣고 있으니까. 내 말 오해하지 마. 혹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르니까.
그렇다. 나도 성수가 잘못 보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면서도 뜻밖의 상황에서 쉽게 헤어날 수가 없었다. 노망이 아니라면 길바닥에서 남의 동정이나 사실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다. 만약 어머니가 길에서 뭘 팔고 계셨다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늙은 어머니를 그렇게 내몬 자식이 지금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어머니의 엉뚱한 처신 때문에 자식이 받아야 할 주변의 날카로운 시선과 지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아니, 불효막심한 놈들에게 본때 있는 무언의 시위를 과감하게 연출한 어머니를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용단을 무조건 원망할 수도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용감한 배신에 잠시 주눅이 들었다. 자식과 집을 버젓이 놔두고 왜 지하철역에서 남의 동정을 사고 있단 말인가. 아무리 못돼 먹은 자식들이라도 이렇게까지 난천공경에 빠뜨릴 뿐이 결코 아닌데.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허나 집을 나가신 지 20일이 되도록 연락을 끊으신 어머니라면 능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니 성수가 한없이 괘씸했다. 야, 그럼 왜 진작 전화를 안 했어? 이번엔 내가 성수를 몰아붙였다. 미안하다. 실은 내가 보름 동안 미국에 갔다 왔거든. 내가 국내에 있었으면 벌써. 성수의 변명에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지금 닥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종각이라고 했냐? 나는 헛소리처럼 되물었다. 맞아, 종각역 2번 출구지 아마. 내가 혹 잘못 봤는지 모르니까 너무 속 끓이지 마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나하고 그쪽을 한번 훑어보자고. 내가 뵌 시간이 점심 되었으니까 그때가 보는 게 어때? 나는 그때 성수가 곁에 있었다면 벌써 주먹을 날렸을 것이다. 친구라면 아무리 바빠도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즉시 연락을 했어야 옳았다. 종강역을 먼저 둘러보고 출근할 참인데 전화벨이 울렸다. 너 지금 집에 좀 다녀가거라. 형은 밑도 끝도 없이 이 말만 남기고 이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미 끊겨버린 수화기를 든 채 몇 번인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반복했으나 소용없었다. 왠지 불길한 생각이 앞서서 다시 전화를 걸려다가 잠시 뜸을 들이며 망설였다. 무슨 일일까? 기어코 어머니에게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해. 평소 여간에선 잘 안 하던 전화를 형이 직접 한 것을 보면 예산 일이 아닌 듯 싶어. 조바심이 났다. 나는 늦게 출근하려던 생각을 바꿨다. 결근하기로 작정하고 방금 입었던 양복을 벗었다. 점퍼로 바꿔 입을 때 전화벨이 또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의외로 형수의 낭랑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언제? 어머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듯 금방 턱까지 숨이 차올랐다. 아니, 지금껏 지고 있던 짐을 꿀렁 벗어버린 것처럼 홀가분했다. 대관절 어디서 그렇게 오래 계셨대요? 나는 반가운 뒤끝에 괜히 짜증이 묻어나왔다. 잘은 모르겠지만 수일에 있는 무슨 절에 가 계셨나 봐요. 형수의 음성이 여전히 밝았다. 절이라고요? 난데없이 절은 또 왜? 초파일과 백중 그리고 동지 때만 가시던 절에 어머니가 왜 가셨는지 내가 묻기도 전에 형수가 먼저 말했다. 며칠 전에 형이 승진시험을 봤거든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이번에 꼭 승진해야 한다고 삼칠을 기도를 하셨나 봐요. 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뿜었다. 동시에 싫지 않은 허탈감에 젖으면서 전신이 허물어지듯 나른해졌다. 형 시험은? 어제 발표됐는데 어머니 불공 덕분인지 2등으로 합격했대요.
잘 됐네요. 어머니도 오시고 형도 승진했으니 경사났네요. 경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당장 걸판지게 잔치 한번 벌읍시다, 형수. 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한 것처럼 울컥 화가 치밀었다. 그건 어쩌면 내가 며칠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니며 겪은 마음고생을 상쇄해 보려는 일종의 보상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형의 승진을 위해 절에서 삼칠을 기도를 하셨다니 그동안 나의 방정맞은 걱정이 얼마나 가당찮은 기우였는지 당장 얼굴이 화끈거렸다. 암튼 마음이 가뿐해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힘차게 만세를 불렀다. 어머니 만세! 형 만만세! 이 양반이 며칠간 잠을 설치더니 뭐가 잘못됐나? 왜 만세요 만세가?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뜻밖이라 황당한지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물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뭐가 이상해진 건 아니오? 아니면 무슨 신명나는 일이라도 생겼소? 아직 눈치를 못 챈 아내가 한동안 벌레 씹은 얼굴로 나를 보다가 갑자기 바뀐 표정이 싫지 않은 듯 하얗게 눈을 흘겼다. 속이 상하면 이따금 어딘가를 바람같이 훌쩍 다녀오던 어머니. 꼭 3일만 끙끙 앓다가 자는 듯 죽었으면 좋겠다던 당신의 소원대로 재작년 이맘때 거짓말처럼 훌쩍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뜨거운 정을 나누지 못했던 아쉬움과 후회가 뒤범벅이 되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움이 끓어오를 때마다 부끄러운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삭혔다. 한 달 만에 어머니 산소를 찾아간 나는 모처럼 영전에 올리고 남은 청주를 몽땅 마신 뒤 흠뻑 취한 김에 허공을 향해 미친 듯 소리쳤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김영환 작가는 만주 하얼빈 출생으로 본적은 충남공주 유구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중편소설 신풍구금으로 문학저널 제4회 창작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 엄마의 행방으로 문학저널 제13회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당선, 하얀 약속으로 제10회 월간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회원, 문학저널 본인의 소설분과위원장, 자문위원 역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문단 60년사 편찬위원,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역임, 현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